서울 강남의 대형병원 외과 수술실. 날카로운 조명이 수술대 위 환자에게 쏟아지고 마스크를 쓴 윤도진은 초점 잃은 눈으로 혈관 클램프를 조정하고 있었다. 날카로운 메스, 지혈, 봉합. 일련의 절차를 완벽하게 반복하며 그는 의사의 책임을 다하고 있었지만 휴대폰 진동이 계속해서 바지 주머니를 울리고 있었다. 수술이 끝나자마자 그는 손을 씻지도 않은 채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윤소민이었다. 동생의 번호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소식임을 알아차렸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들려온 첫 마디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단호하고 조용했다. 엄마 쓰러지셨어. 지금 중환자실이야. 도지는 숨을 삼켰다. 모든 기계음이 멎은 듯 귀가 멍해졌다. 그는 짧게 대답을 남긴 뒤 수술복을 갈아입고 곧장 차에 올라탔다. 강남에서 대전까지 2시간 남짓한 거리. 그러나 그날따라 고속도로는 유난히 정체되어 있었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조차 답답하게 느껴졌다. 대전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 앞 복도. 소민은 두 손을 꼭 쥔 채 기다리고 있었다. 도진이 허겁지겁 나타나자 그녀는 짧게 눈을 치켜 떴다. 이제 오셨어요. 엄마, 뇌출혈이에요. 이미 수술은 불가능하대요. 그 말에 도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곧장 중환자실로 향했다. 유리문 너머 침대에 누워있는 박인호.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지만 의식은 없었다. 의료진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환자분은 현재 뇌사 상태입니다. 보호자분이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연명치료. 너무도 익숙한 단어였다. 그는 지금껏 수없이 많은 환자 가족에게 설명해왔던 말이었다. 하지만 그 단어가 이제 자신의 어머니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소민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했다. 엄마는 기계에 의존해서 살고 싶은 분 아니었어요.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절대 그런 건 원하지 않는다고요. 도지는 말이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의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그는 오랜 시간 고향을 등지고 살아왔다. 명문대병원, 개업, 방송 출연. 그런 바쁜 날들 속에서 어머니는 점점 그의 그림자 속으로 밀려났다. 그러니까 도지는 지금까지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했던가?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명절 인사조차 문자로 대체한 지도 오래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직접 본 건 아버지의 기일이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줄곧 아들에 대해 말을 아끼며도 외로움을 담담하게 견디고 있었다. 병원 대기실 의자에 나란히 앉은 남매. 공기는 묵직했다. 소민은 침묵을 깨고 말했다. 형, 이건 치료가 아니에요. 그저 버티는 거잖아요. 엄마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해요. 도지는 고개를 돌렸다. 무언가 말하려다 이내 입을 다물었다. 그는 의사였다. 생명에 대해 누구보다 냉정해야 한다고 배워왔다. 하지만 지금은 단 하나의 감정만이 심장을 조여왔다. 내가 그저 아들이라면.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병실 유리창 너머 어머니의 호흡기는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모니터는 신경의 움직임 하나 없는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도지는 말없이 의자에서 일어나 중환자실을 나섰다. 그는 조용히 병원 옥상으로 향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도시의 불빛은 멀고도 희미했다. 그렇게 그는 혼자가 되기 위해 올라간 것이었다. 하지만 어쩐지 그곳엔 오래전 어머니와 함께 보았던 별이 여전히 떠 있는 것 같았다. 그때도 어머니는 말없이 그의 곁에 있어 주었다. 윤도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병원의 아침은 늘 분주하고 기계적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사람들은 환자의 이름을 확인하고 서둘러 이동하거나 조용히 눈물을 훔치곤 했다. 그러나 중환자실 보호자 대기실은 유독 조용했다. 어둡고 긴 복도 끝, 회색 벽지와 형광등 아래서 남매는 마주 앉아 있었다. 윤소민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얼굴이었다. 종이컵에 따라놓은 자판기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그녀의 손끝은 자꾸만 떨렸다. 윤도진은 한동안 옥상에서 생각을 정리한 듯 보였지만 여전히 눈빛은 불안정했다. 잠은 좀 잤어요?
소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도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조금. 어색한 대화였다. 늘 그랬다. 남매는 어릴 적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도진은 명문대에 들어가 서울로 떠났고 소민은 어머니 곁에 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엔 가족이라는 말보다 생활의 거리가 먼저 자리를 잡았다. 의사는 뭐래요? 경과나 변화 같은 거 없대요? 도진의 물음에 소민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뇌관 반응도 없고 자발 호흡도 전혀 없대요. 그 말인즉 뇌사 상태가 확정된 거예요. 도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어제 들었던 설명이었지만 동생의 입을 통해 다시 듣는 것은 더욱 선명한 절망처럼 다가왔다. 그는 말없이 어머니의 병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소민은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병원 측이 제공한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였다. 사인을 할 수 있는 보호자는 도진과 소민 단 둘뿐이었다. 나는 이미 준비했어요. 엄마 뜻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형 생각은 달라도 이해해요. 도진은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 결국 받아들지 않았다. 소민아, 우리 아직 확신할 수 없어. 이런 결정은 너무 빠르잖아. 하지만 형, 그게 바로 엄마가 원하지 않던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끝내달라고 말했잖아요. 자기가 의식 없이 누워만 있으면 그냥 보내달라고. 소민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녀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안경 너머로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도진은 손등으로 눈을 비볐다. 머리가 복잡했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의사로서, 아들로서의 감정이 서로를 방해하고 있었다. 그때 중환자실 담당의 최 원장이 대기실로 들어왔다.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와 냉정한 말투. 그는 형제에게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죄송합니다. 보호자분들께 다시 한번 경과를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스캔한 영상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다. 뇌의 활성도가 전혀 없는 상태, 자발호흡 없는 상태, 회복 가능성 제로. 도진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다. 보호자분들 중 한 분이라도 연명 중단에 반대하신다면 당장은 불가능합니다. 단, 보호자의 판단이 환자 본인의 사전 의사와 현저히 다를 경우 병원윤리위원회를 통해 판단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진은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대기실에는 다시 고요함이 흘렀다. 소민은 가만히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형, 엄마가 형한테 썼던 편지 기억나요? 도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한동안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단어를 꺼내려 애썼다. 어릴 적, 중학생 시절, 집을 나가 서울 기숙사로 간 첫날 밤. 책가방에 몰래 들어있던 어머니의 손편지. 2장짜리의 삐뚤빼뚤한 글씨. 그는 그날 그 편지를 아무 말 없이 접어 서랍에 넣고 다시 꺼내지 않았었다. 그때 엄마, 그 편지에서 이런 말 했어요. 내가 아프게 해도 미워하지 말아줘.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너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랐어. 도진은 그 말을 듣자 눈을 감았다. 지난날의 수많은 오해와 무심한 말들, 그 모든 조각들이 떠올랐다. 그 모든 순간 어머니는 혼자였을까? 소민이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우리는 결정해야 해요. 엄마의 시간을 고통 없이 보낼 수 있게. 윤도진은 한참 침묵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소민의 손 위에 내려앉았다. 작고 떨리는 그 손 위에 자신의 무거운 감정이 얹히는 느낌이었다. 그 순간 보호자 대기실의 형광등 불빛이 아주 잠시 깜빡였다. 밤새 비가 내렸다. 병원 외벽을 타고 흐르던 빗물 자국은 아침이 되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윤도진은 짙은 안개가 낀 듯한 머릿속으로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의 자동문이 열리고 그는 무심코 어제 앉았던 자리에 다시 앉았다. 쿠션은 여전히 축축했고 공간의 공기는 그대로였다. 소민은 병실 안에서 어머니의 몸을 닦아주고 있었다. 담당 간호사는 조용히 도움을 주었고 두 사람은 익숙한 듯 말없이 움직였다.
도진은 그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다. 그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문득 가방을 열었다. 어머니가 입원하기 전 머물렀던 자택에서 챙겨온 물건들. 약 봉투,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작은 회색 봉투 하나. 그것은 아무 표시도 없는 오래된 봉투였고 도진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것을 꺼내들었다. 봉투를 열자 안에서 2장짜리 종이가 나왔다. 첫 번째 장은 이미 낡아 종이 테두리가 노랗게 발해 있었다. 필체는 익숙했다. 도진은 그것이 어머니의 글씨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내가 만약 말이 없고 숨만 붙어 있는 사람이 된다면. 도진의 눈이 문장 위를 천천히 훑었다. 어머니는 그 편지에서 자신의 두려움을 담담하게 써내려가고 있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고 병상에 누워 아무것도 모른 채 시간을 견디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그리고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연명이라는 이름의 고통은 나에게는 사양하고 싶은 친절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도진은 마치 무언가가 그의 가슴 안쪽에서 무너지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그동안 듣지 않았던 말, 보지 않았던 표정, 지나쳤던 모든 장면들이 문장 속에서 되살아났다.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마침 소민이 병실에서 나왔다. 손을 씻고 얼굴을 가볍게 닦은 그녀는 도진의 곁으로 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 무슨 편지예요? 도진은 망설이다가 유언장을 조용히 건넸다. 소민은 말없이 읽었고 한 줄 한 줄 눈빛이 바뀌었다.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나서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맞았어요. 엄마는 끝까지 혼자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몰랐네요.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의사였다. 그러나 가족에게는 너무도 무력한 아들이었다. 나는 내가 도망쳤던 것 같아. 엄마의 병,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이 집안의 기억들 전부. 소민은 도진의 말에 잠시 침묵하다가 그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었다. 형,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엄마를 제대로 보내드리면 돼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 순간 병실 안에서 기계음이 짧게 울렸다. 도진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다. 큰 변화는 아니었다. 호흡기 센서가 잠시 오류를 일으킨 것이었지만 도진은 왠지 그것조차 의미 있게 느껴졌다. 그는 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았다. 의료기기 너머 어머니의 얼굴은 평온했다. 눈은 감겨 있었고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다. 도진은 손을 내밀어 어머니의 손등을 감싸쥐었다. 차가웠지만 여전히 살아있었다. 엄마, 나 도진이에요. 들리세요? 아니, 들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말할게요.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엄마, 저 그동안 미안했어요. 늘 바쁘다는 핑계로 핑계도 아니었죠. 그냥 멀어지고 싶었어요. 두려웠어요. 엄마의 기대, 엄마의 외로움, 그리고 나 자신이. 잠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이제 알겠어요. 나도 엄마가 그리웠던 것 같아요. 도진은 어머니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놓아드릴게요. 당신이 원하셨던 대로요. 밖에서 지켜보던 소민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보호자 대기실의 불빛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병원 윤리위원회는 보호자 제출 자료와 환자의 유언장을 바탕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승인했다. 도진은 다시 사인을 마쳤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해가 뜨기 전 병원의 창밖은 마치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다. 주황빛도 푸른빛도 아닌 어중간한 새벽의 색깔이 중환자실 복도를 채우고 있었다. 보호자 대기실도 그 시간을 그대로 품고 있었다. 조용했고 말이 없었다. 윤도진은 소민과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한 잔의 따뜻한 커피도 위로의 말도 없이 오직 두 사람의 순결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다. 문득 간호사가 다가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곧 처치가 시작됩니다. 보호자분들께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민도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은 병실 앞에서 멈춰섰다.
문을 열기 전 도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소민아, 고마워. 여기까지 함께 해줘서. 소민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형도 엄마 아들이잖아요. 이제 같이 보내드리는 거예요.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박인옥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다. 인공호흡기의 리듬은 안정적이었지만 이제 그것도 곧 멈추게 될 예정이었다. 최 원장이 와 있었다. 그는 간호사에게 간단히 지시를 내리고 보호자 쪽을 향해 설명했다. 환자분의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먼저 산소 공급부터 차단한 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게 됩니다. 보호자분들께서는 마지막 인사를 해주시죠. 도진은 천천히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어제도 오늘도 이 자리였지만 지금만큼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올렸다. 차가운 피부, 그러나 여전히 생명이 머문 곳이었다. 엄마, 이제 진짜 작별 인사예요.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왜 그토록 외로워하셨는지, 왜 늘 말없이 기다려주셨는지. 그의 목소리는 울음과 다르지만 분명히 떨리고 있었다. 소미는 어머니의 발을 살며시 감쌌다. 따뜻한 양말이 느슨하게 덮여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그것을 정돈했다. 엄마, 소민이에요. 엄마가 좋아하던 봄, 이제 곧 올 거예요. 엄마, 그곳에선 따뜻한 바람 많이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최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간호사가 다가와 산소 튜브를 분리하기 시작했다. 먼저 산소 농도가 낮아졌고 이어서 기계의 알람이 점점 느려졌다. 인공호흡기의 호흡 리듬이 끊기고 작은 진동음이 병실에 울렸다. 심전도 모니터의 선이 천천히 일직선으로 바뀌어 갔다. B- 소리는 길지 않았지만 둘의 심장에는 너무도 깊게 박혔다. 박인옥. 그녀는 이제 떠났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시트를 정리하며 나가자 병실엔 남매만이 남았다. 도진은 무릎을 꿇고 침대 옆에 앉았다.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다. 아무런 미동이 없는 그 손은 오히려 고요한 위험을 품고 있었다. 형 괜찮아요? 소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손을 놓기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그건 마치 유년 시절 어머니가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던 방식과 똑같았다. 이제야 겨우 도진은 그 마음을 되돌려주는 중이었다. 잠시 후 병실을 나서며 도진은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다. 오전 6시 12분. 그의 기억 속에서 어머니가 항상 아침밥을 지으시던 시간이었다. 복도 끝에선 장례 상담을 위한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류와 절차가 있었지만 도진은 그가 하는 말들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모든 소리가 멀고 둔하게 느껴졌다. 잠시 뒤 남매는 다시 보호자 대기실로 돌아왔다.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아주 조금 들어오기 시작했다. 소민이 도진에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어젯밤 어머니의 물품에서 나온 것이라 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도진, 소민, 그리고 그 사이에서 두 사람을 품에 안은 박인옥. 그녀의 미소는 선명했고 두 사람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엄마한테 너무 많은 걸 받았네요. 소민이 조용히 말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깊은 동의와 감사를 담아. 응. 그래서 이제야 돌려줄 수 있게 됐나 봐. 그들은 말없이 사진을 가슴에 품고 천천히 대기실을 떠났다. 오늘은 더 이상 기다리는 자리가 아니었다. 모든 것은 마침표를 찍었고 그 마침표는 누군가에겐 다음 문장의 시작이었다. 박인옥의 장례는 조용하게 치러졌다. 소수의 조문객과 가까운 지인들, 그리고 몇몇 이웃 어르신들만이 자리를 지켰다. 윤도진은 서울에서 내려온 친척들의 위로를 무겁게 받으며 장례를 마무리했다. 평소에 무뚝뚝한 그는 조문 중 내내 침착한 얼굴을 유지했지만 장지에서 삽이 첫 흙을 던지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잠시 주저앉았다. 장례를 마친 며칠 뒤 윤도진은 고향집을 정리하기 위해 다시 대전에 내려왔다.
한때 가족이 함께 살던 단층 주택은 오래되어 벽지도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거실 시계는 여전히 2008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를 가리키는 듯했다. 소미는 이미 며칠 전 짐 일부를 정리해 놓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방은 손도 대지 않은 채로 남겨져 있었다. 도지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 문을 열었다. 낡은 화장대, 그 위에 놓인 빗과 파우더, 약통 몇 개, 그리고 머리맡에 놓인 라디오. 방 안은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도지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한쪽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앞에서 멈췄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릴 적의 자신과 소민. 모두 웃고 있는 사진이었지만 도지는 그때 자신이 억지로 웃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무뚝뚝함과 어머니의 조심스러운 눈빛이 그 시절의 공기를 그대로 되살려 주었다. 도지는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편지 봉투 몇 개와 오래된 수첩, 그리고 그의 고등학교 시절 상장 하나가 접혀 있었다. 수첩을 펼치자 날짜와 함께 짧은 기록이 있었다. 2004.03 이도진이 서울 올라감. 도시락 싸주지 못해 마음이 아픔. 2007.10 14도진이 수술 성공 기사. 뉴스에 나왔다. 자랑스럽다. 2011.05 30도진 병원 개업. 가보고 싶었지만 방해될까봐 안 감. 그 문장 하나하나가 도진의 가슴에 박혔다. 어머니는 끝까지 조용히 그를 응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멀리서. 그는 수첩을 들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그동안 어머니에게 받은 것들을 곱씹으며 자신이 돌려주지 못한 말과 행동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그때 마당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소민이었다. 손에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다. 형, 이거 엄마가 아끼던 거예요. 마당 창고 안쪽에 숨겨놓으셨더라고요. 도지는 고개를 갸웃하며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어린 시절 그림 일기, 가족 사진, 그리고 녹음된 오래된 테이프 몇 개가 들어있었다. 테이프엔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도진이 생일 축하음성, 첫 수술 성공 기념. 소미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매년 형 생일마다 이렇게 녹음했어요. 틀어보진 않았지만 형이 듣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도지는 테이프 하나를 카세트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찰칵, 삐하는 소리 뒤로 어머니의 작고 따뜻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도진아, 생일 축하해. 엄마는 오늘도 내 생각을 하며 김치찌개를 끓였어. 혼자 먹었지만 그래도 너한테 보내는 마음은 항상 같이야.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공간의 잔향처럼 남아있었다. 도지는 눈을 감고 그 말들을 곱씹었다. 이제야 어머니가 얼마나 깊은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해왔는지 깨닫고 있었다. 그는 테이프를 조용히 껐다. 그리고 소민을 바라보았다. 우리 이 집 정리하고 엄마 이름으로 기부하면 어떨까? 소민은 눈이 커졌다. 형, 진심이에요? 응. 여긴 엄마가 지켜낸 공간이었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의미 있는 일 없을 것 같아. 소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형의 변화가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처럼 느껴졌다. 창밖엔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다. 마당의 감나무엔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고양이 한 마리가 담벼락 위에서 졸고 있었다. 그날 도지는 어머니의 방을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그가 접은 것은 오래된 수첩이었고 놓은 것은 미움과 후회였다. 서울로 돌아온 윤도진은 예전보다 훨씬 조용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진료실 벽엔 여전히 똑같은 학회의 수료증과 감사패들이 걸려 있었고 전자차트 앞에 앉아 있는 그의 모습도 여전했다. 하지만 진료를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은 느낄 수 있었다.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한때는 환자의 이야기를 자르며 결론부터 말하던 도진이었다. 차트엔 수치와 수술 가능성, 약물 복용 기록이 먼저 적히곤 했다. 그러나 요즘에 그는 이야기를 먼저 들었다. 감정과 망설임, 맥락을 기다리는 자세를 가졌다. 도지는 어느새 무심코 손에 쥐고 있던 볼펜 대신 두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환자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느 오후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환자는
70대 노부였다. 그는 아내가 수술을 앞두고 있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아내는 오랫동안 고관절 통증을 앓아왔고 이번에 인공관절 수술을 결정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불안해 보였다. 선생님, 그 사람 내가 사인한 수술 동의서 보고도 눈도 안 마주쳐요. 괜히 미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도지는 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눈엔 피로보다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무언가 말하지 못한, 혹은 말해도 이해받지 못할까봐 삼켜버린 슬픔 같았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도진이 입을 열었다. 보호자분께서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알고 계세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도진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가장 무겁더라고요. 수술 여부나 치료 결정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을 마주할 용기를 잃게 만드는 게 그 감정입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시선을 바닥에서 떼었다. 윤도진은 말을 이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얼마 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그는 조용히 웃으며 덧붙였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마음은 느끼고 있어요. 괜찮다고, 고맙다고, 당신 덕분에 하루 더 버텼다고 그 말은 눈으로에도 전해집니다. 남자는 조금 울컥한 듯 코끝을 문질렀다. 그럼 지금 가서 말해야겠네요. 말할 수 있을 때, 눈을 볼 수 있을 때. 그가 나가고 난 후 진료실엔 다시 조용함이 찾아왔다. 도지는 서랍에서 작은 액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박인옥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병원 유니폼을 입고 그의 개업식 날 몰래 병원 앞까지 찾아왔던 그날 찍힌 사진이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알겠네요. 엄마가 날 이해해 주셨던 만큼 나도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진료 시간이 끝난 오후, 그는 병원 내 중환자실 보호자 대기실 앞을 천천히 지나쳤다. 평소 같으면 무심히 걸어 지나갔을 폭도였다. 그러나 그날은 발걸음이 멈췄다. 도지는 그곳에 잠시 앉았다. 낯선 가족들이 각자의 슬픔을 안고 머무는 그 자리는 이제 그에게 익숙하고도 깊은 공간이 되었다. 잠시 뒤, 그는 조용히 대기실에 있던 한 여인에게 다가갔다. 여인은 초조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고, 곁에는 울고 있는 아이가 있었다. 죄송하지만 혹시 물이라도 드릴까요? 여인은 놀라 눈을 들어 그를 보았다. 아, 선생님 아닙니다. 괜찮아요. 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이에게 작은 캔디 하나를 건넸다. 그 행동엔 어떤 의료적 지시도, 기록도 없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날 보호자 대기실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늦은 오후 햇살이 유리창에 길게 내려앉고 있었고 거기엔 지난 시간 동안 도진이 외면했던 감정들이 부드럽게 머물러 있었다. 봄이 왔다. 아직 완연하지는 않지만 병원 옆 벚나무 가지엔 작은 봉우리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윤도진은 오전 진료를 마치고 잠시 병원 옥상으로 향했다. 도시의 소음이 멀게 느껴지는 그곳은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자주 찾게 되는 공간이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엔 윤소민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소민아, 시간 괜찮아? 형? 괜찮아요. 왜요? 우리 엄마 이야기 좀 하자. 너도 생각해 본 거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소민은 천천히 대답했다. 형이 먼저 얘기해요. 도지는 옥상 난간에 기대서며 말을 꺼냈다. 엄마 집 정리하면서 생각했어. 그 공간을 그냥 없애버리긴 아깝더라고. 그래서 작은 치매센터나 간병인 교육공간, 그런 걸 만들면 어떨까 했어. 엄마 이름을 붙여서. 소민은 놀라운 듯 한동안 말이 없었다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게 형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네요. 진짜 멋지다. 나도 비슷한 생각했어요. 엄마가 평생 누군가의 뒤를 묵묵히 챙기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도진도 웃으며 말했다. 그럼 같이 해보자. 너랑 나 둘이서.
며칠 뒤 남매는 다시 대전의 고향집으로 내려갔다. 마당의 감나무엔 잎이 돋기 시작했고 집 안 곳곳엔 여전히 어머니의 기척이 남아있었다. 소미는 준비해온 스케치북을 펼쳤다. 거기엔 박인옥 기념 돌봄센터 가칭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작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다. 작은 방문 간병 교육실, 보호자 심리 상담실, 그리고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꼼꼼히 살폈다. 이거 나 병원 친구들한테도 물어볼게. 네트워크 연결되면 공공기관도 도움 줄 수 있을 거야. 소미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가 우리 둘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 거 보면 많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적 항상 자신과 소민 사이에 서서 다독이던 어머니의 손길이 떠올랐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집 앞 언덕에 올라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이 불었고 도시의 불빛은 멀지만 따뜻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형, 나 사실 형 많이 미워했어요. 소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도지는 눈을 돌리지 않았다. 알아? 너한테 사과도 못했어. 하지만 이젠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형이 되고 싶어. 소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다. 엄마 잘 보고 계시죠? 며칠 후 도지는 병원 내 윤리위원회와 복지지원팀에 보호자 대기실 개선안이라는 문서를 제출했다. 내용은 간단했다. 보호자들이 머무는 대기실의 차분한 조명, 쿠션이 있는 소파, 따뜻한 음료, 간단한 글귀를 담은 책자들을 비치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있어줄 누군가를 위한 공간. 병원 이사장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윤 과장, 갑자기 왜 이런 걸? 도지는 짧게 웃었다. 제가 보호자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안은 생각보다 빠르게 받아들여졌고 병원 복지재단과 연계해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이름 없는 벤치 하나, 작은 엽서 하나, 그리고 보호자를 위한 안내 노트 하나. 그것은 작지만 도진에겐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같았다. 그날 밤 도진은 진료를 마치고 다시 옥상에 올랐다. 바람이 불었고 서울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잘하고 있죠?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제야 엄마 마음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그의 어깨를 스쳤다. 도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건 마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등을 토닥여주는 듯한 따뜻한 감각이었다. 서울의 봄은 짧았다. 벚꽃은 피자마자 비에 휩쓸렸고 병원 앞 가로수는 어느새 연두빛 잎사귀로 덮였다. 윤도진은 오전 회진을 마친 뒤 병동에서 내려와 보호자 대기실 복도 앞에 잠시 멈췄다. 며칠 전 정식 운영을 시작한 환자 가족 쉼터는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원래 보호자 대기실 자리에 소파와 따뜻한 조명이 들어섰고 벽 한쪽엔 누군가의 하루를 함께 견디는 곳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엔 작은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박인옥의 집 마당과 감나무, 그리고 윤도진과 소민의 뒷모습이 있었다. 그날 집을 정리하며 찍은 사진이었다. 진료실로 돌아오자마자 간호사가 한 보호자, 가족을 도진에게 안내했다. 60대 초반의 남성과 30대 초반의 딸. 환자는 아내였고 뇌종양으로 응급수술을 앞두고 있었다. 남성은 긴장된 얼굴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수술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도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손에 쥐고 있던 차트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는 요즘 설명보다 대화부터 시작하는 의사가 되어 있었다. 제가 예전엔 의사로서 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결정을 내리는 보호자의 마음이 어떤지 먼저 생각하려고 해요. 도지는 보호자 두 사람을 진료실 앞 탕비실로 데리고 나와 따뜻한 차를 내주었다. 잠시 후 그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현재 상태에선 수술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술 이후의 삶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말들을 미루지 않으셨으면 해요.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딸도 눈시울을 붉히며 중얼거렸다. 엄마랑 요즘 말이 좀 없었거든요. 도지는 천천히 웃었다. 그런 시간이 가장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늦기 전에 그 공간을 하나씩 채워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날 밤 병원 업무가 끝난 뒤 도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다. 예전보다 훨씬 자주 오게 된 공간이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젠 그 불빛들 사이로 자신이 걸어온 시간들이 조용히 스며들어 있었다.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엽서 한 장. 누군가의 곁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위로가 된다면 그 하루는 헛되지 않았다. 그 문장은 보호자 대기실 쉼터 안내문에 직접 쓴 글귀였다. 사실은 어머니의 유언장에서 따온 문장이기도 했다. 도지는 엽서를 다시 접어 가슴에 넣었다. 며칠 뒤 병원 내부 잡지에 도진의 칼럼이 실렸다. 제목은 단순했다. 보호자 대기실. 나는 그곳에서 한 생명의 끝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생명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의사로서 다시 시작합니다. 말보다 마음을 먼저 건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칼럼 아래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소민의 글씨였다. 엄마, 보고 계시죠? 형, 참 많이 달라졌어요. 도지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어머니의 미소와 참 많이 닮아 있었다.